이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근데 아침은 또 안 먹어. 이건 뭐지? 동료 중에 저 먹고 자야 되나요? 막 이걸 되게 고민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지 하면서 그냥 가. 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 후 영양 섭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운동 후에 막 뭔가를 먹어요. 그러면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좋다더라. 그렇게 먹다 보면 나한테 맞는 상황이라든지 뭐 나한테 맞는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모르고 먹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효과라든지 제대로 된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거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볼 거예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럼 인슐린이 뭐냐? 그럼 우리 몸에서 그 탄수화물을 이제 몸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글리코겐도 이제 회복이 돼요. 글리코겐은 뭐냐? 그냥 우리 몸에 저장이 되는 탄수화물 형태예요. 단백질은 진짜 단순하죠. 근합성이 증가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은 대부분의 이런 뭐 이화 호르몬, 그러니까 분해되는 호르몬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호르몬들이라든지 그런 거랑 반대작용을 해요. 이거를 기량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해.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요런 흥분 호르몬들이 나왔을 때 인슐린이 나오면 그 아드레날린이 이제 떨어져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섭취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흥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운동 후에 무조건적으로 막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가 아니라 이것도 소화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흥분 상태에서는 소화의 안정성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운동 후에 내가 흥분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가시지 않는다. 특히나 카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흥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돼서 심박수가 좀 안정화가 안 돼. 이럴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먹어주면 조금은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는 글리코겐 회복이에요. 자, 요거 제가 좀 도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화가 되죠. 소화가 되면 얘들이 점점 내려오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예요. 하나는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거나, 하나는 지방으로 저장이 되거나, 하나는 칼로리로 바로 이제 소비가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갈 수 있는 곳은 요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인데 그러면 파이프가 넘쳐 흐르잖아요. 근데 얘는 늘어나요. 우리가 밥 먹고 있을 때 칼로리 소비량이 확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글리코겐 저장 요것도 되게 제한적인 경우에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통로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많은 열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얘는 쫙쫙 늘어나요. 지방 저장은. 근데 운동 후에는 얘가 넓어져요. 운동 후에 얘가 넓어지기 때문에 운동 후에는 글리코겐 저장이 더 많이 돼요. 운동 후에는 글리코겐 회복, 그러니까 글리코겐 저장률이 증가가 돼요. 그러면 운동 후에 그 탄수화물을 무작정 많이 먹으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글리코겐이 더 많이 저장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럼 이게 누구한테 중요해? 가장 중요한 건 운동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운동을 여러 번 해요. 그래서 글리코겐이 쉽게 고갈돼.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 후에 탄수화물 섭취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영양 섭취가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저탄수 다이어트나 뭐 식단을 내가 한다? 탄수화물이 좀 적은 식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운동 후에 내가 탄수화물을 먹어줌으로써 좀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지방으로 되는 저장량이 평소보다는 당연히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막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당 저장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유리해요. 그러니까 글리코겐은 근육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글리코겐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더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거죠. 여담으로 글리코겐이 진짜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글리코겐이 고갈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 몸의 글리코겐 저장 탱크가 다 고갈이 되었을 때, 그때 탄수화물을 막 먹어주면 이게 늘어나요. 이거를 글리코겐 로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를 좀 치팅데이에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치팅데이 영상을 보면 글리코겐 회복과 글리코겐 로딩으로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나눠줘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여러분들이 치팅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질 때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더 잘 챙겨주면 좋아요.
지방보다. 그래서 치팅데이 한다라고 해서 치킨이나 뭐 그런 거 먹는 게 아니라 좀 더 탄수화물 근원이 될 수 있는 냉모밀이라든지 뭐 냉면이라든지 파스타라든지 그런 것들을 먹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는 이유는 알았잖아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근합성 증가예요. 근합성 증가인데 그럼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언제인데 고려사항은 두 가지예요. 소화의 안정성과 다음 영양 섭취에 방해가 되는가. 자, 소화의 안정성. 운동이 끝나요. 그 다음에 영양 섭취를 할 거예요. 보충제라든지 혹은 식사를 할 거야. 그러면 뭘 고려를 해야 되냐면 속이 불편함은 없는지, 다음 식사에 방해가 되는지 이거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속이 불편함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운동에 따라서 달라요. 헬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딱 운동이 끝났어. 엄청 막 헉헉거리면서 끝나? 보통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헬스 같은 경우에는 큰 부위 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부위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요거는 또 마무리 운동할 수 있는 시간까지 있어. 근데 크로스핏은 보통 헉헉거리면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운동이 끝났어.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보충제를 먹는 게 좋고 헬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막 심박수가 높게 끝난 게 아니야. 그러면 먹어도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또 먹었는데 속이 불편해. 그러니까 내 소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떨어져. 그럼 조금 더 텀을 두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게 다음 식사에 방해가 되는가. 여러분들이 운동이 끝나고 보충제를 먹고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왜냐면 영양 섭취라든지 근육 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거란 말이야. 보충제를 먹었는데 뭔가 속이 더부룩해. 입맛이 없어. 그래서 밥을 자연스럽게 거르게 돼. 근데 물론 이게 다이어트 할 때는 괜찮겠죠. 근데 근육 증가라든지 영양 섭취를 할 때 특히 마른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건 나쁘겠죠. 내가 마른 체질이다. 그리고 나는 보충제 먹고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소화가 깔끔하게 잘 되는 보충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아요. 혹은 내가 운동이 끝난 다음에 바로 밥을 먹을 수 있어. 그럼 보충제를 굳이 안 먹어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식사와 근육 증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그래프예요. 근데 요거를 좀 추측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추측. 이게 추측인 이유는 이거를 보통 검사를 할 때 근육 생검을 해요. 근육을 뜯어서 봐요. 굉장히 침습적이기 때문에 실험이 많이 반복되지가 않았어요. 되게 제한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헌들의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운동이 끝났어. 보충제를 먹어요. 근육 합성도가 올라가. 그 다음에 또 밥을 먹어줘요. 그러면 또 올라가. 그러니까 근육 합성이라는 거는 단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근육 증가가 진짜 단시간 만에 끝난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엄청 그냥 운동 끝나자마자 그냥 피크점을 쫙 찍었다 갑자기 훅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바닥을 기어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운동 후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바로 뛰어가서 단백질 먹어야 되고 그런 거.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근육 증가라는 거는 단시간 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 후에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식사와 또 그 다음에 식사 이런 것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끝난 다음에 얼마 뒤에 영양 섭취를 하는가 이것도 좀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충제를 먹고 식사 텀이 길다 그럴 경우에는 우유라든지 흡수가 느려질 수 있는 애들을 같이 섞어서 먹는 것도 하나의 팁이고 보충제 섭취 후 한두 시간 뒤에 식사를 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텀이 길 경우에는 저지방 우유라든지 우유 등을 섞어서 먹어서 조금 흡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려주면 좋아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이게 막 3시간이라든지 4시간마다 뭐 밥을 먹어야 되나요? 단백질을 먹어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 먹어주면 좋긴 좋은데 꼭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면 4시간이나 그렇게 먹으면 내가 식사에 끌려다녀요, 삶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삶이 일그러진단 말이에요. 보통 3.5끼에서 4끼 그거를 보통 선호를 하는데 식사 텀이 너무 길 경우에는 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좋고 텀이 애매하게 길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보충제를 4분의 3을 딱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타. 그래서 2스쿱을 해서 보충제를 이제 운동 끝나고 나서 4분의 3을 먹어요. 그래서 남은 보충제를 30분 동안 나눠서 섭취하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운동이 끝났어요. 자야 돼. 와, 이거 어떡할 거야? 먹고 자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사실 저도 이거를 분명하게 대답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단순히 영양학적으로 보면 먹고 자는 게 나아요. 근데 이 수면이라는 거를 저는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수면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타이밍적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샤워 전에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생각보다 되게 시간을 많이 당길 수 있어.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인데 운동 종료 전에 영양 섭취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격렬하게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운동 종료 한 10분에서 20분 전에는 좀 이제 작은 부위라든지 마무리라든지 쿨다운이라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 마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볼 수 있어, 수면까지. 근데 물론 이거는 소화의 안정성이 받쳐주는, 그 다음에 장내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먹을 수 있겠죠. 운동 끝나고 나서 먹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엄청 중요시하게 생각해. 근데 아침에 또 안 먹어. 아니 이건 뭐지? 그러니까 저녁에 운동을 했어요. 동료 중에 저 먹고 자야 되나요? 막 이걸 되게 고민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지 하면서 그냥 가. 아침 영양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 무엇을 먹어야 돼? 운동 후에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죠. 탄수화물과 단백질. 어떤 종류의 영양 섭취를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탄수화물 하면 꼭 나오는 게 포도당. 운동 후에 막 포도당 먹으려고 해. 근데 이게 답은 아니란 말이야. 왜 답이 아닐까? 아까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속에 불편함은 있는지 없는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소화의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돼, 탄수화물도.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 흡수 속도가 빠르내야 돼요. 그러니까 속에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거 되게 중요해. 자, 여러분들이 GI 지수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혈당 부하 지수, 내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얼마큼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지, 천천히 올라가는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GI 지수가 높은 식품들은 흡수가 빨라요. 그리고 소화가 잘 돼. 근데 GI 지수가 낮은 식품들은 흡수가 느려요. 그리고 대부분이 난소화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포도당만 카운팅이 돼요. 포도당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당 같은 경우에는 GI 지수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당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변환이 된 다음에 GI 지수에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이랑 과당이랑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설탕 같은 경우에는 GI 지수가 실제로 낮아요. 그리고 잠깐 여담으로 우리나라 GI 지수 데이터가 되게 많이 저는 이걸 오염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게요. 오염이 되어 있는데 설탕이 막 106이라고 적혀 있는 데이터들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거 다 잘못된 데이터들이에요. GI 지수 여러분들이 이거 좀 찾아보시려면 그 해외 걸로 보세요. 운동 후 탄수화물은 소화가 잘 되는 GI 지수가 높은 식품이 좋아요. GI 지수가 높은 영양 섭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냥 적당한 GI 지수 식품을 골라 섭취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고 나의 소화의 안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실제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막 내가 꼭 GI 지수 높고 막 그런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막 운동 끝나고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너무 높은 GI 식품은 혈당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 GI 지수가 무작정 높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GI 지수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혈당이 올라갔다가 한번 이렇게 바닥을 쳐요. 일반적으로 혈당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식품들은 보통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정말 정제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럴 수가 있어. 요거는 제가 또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하죠.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왜? 아까도 말했죠. 과당은 포도당으로 변환된 다음에 저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이제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좋고, 그리고 과당 같은 경우에 동면중리 제가 어떤 데이터를 봤는데 과당 같은 경우에는 글리코겐이 오히려 더 많이 저장이 되던데요? 맞아요. 어디에? 간에 더 많이 글리코겐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식품이 이제 좋은 건데, 그러면 이렇게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식품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포도당. 정말 단순하게 그냥 포도당이야. 근데 포도당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3투몰랄 농도에 의해서 500ml에 30g 이상 섭취하기 힘듦.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몰랄 농도는 그냥 붙어있으면 다 하나로 쳐줘요. 근데 포도당 같은 경우는 다 떨어져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되게 많이 불이익을 받는 거야. 농도가 너무 높아져요. 그러니까 몰랄 농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흡수가 오히려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6% 이상에서는 오히려 흡수 속도가 점점 떨어져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급원이 아닌 이유는
한 번에 많이 섭취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많이 섭취하기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말토덱스트린. 삼투몰랄 농도의 안정성이 있어요. 근데 얘는 너무나게 빠르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혈당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섭취량이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그 다음에 후에 섭취하는 또 탄수화물 그거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까지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근데 사용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성분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가 잘 추천을 안 해줘요. 말토덱스트린도 답은 아니야. 사용하기가 일단 너무 어려우니까. 그럼 전분. 가루 형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전분은. 왜냐하면 얘가 떡이 져버려. 이런 애들이 뭐가 있어요? 밥, 빵, 고구마, 떡 이런 애들. 그러니까 식품으로 접하기는 쉬워요. 근데 요런 것들도 형태에 따라서 좀 소화 속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 현미밥 같은 경우에는 좀 소화가 천천히 되고 백미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되고. 그래서 운동 후에는 오히려 백미가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우더로 섭취하기 좋은 게 귀리가루. 얘가 다른 전분 스타치 형태에 비해서 떡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좀 그 곡물 자체가 귀리가루이기 때문에 좋은 편이고. 근데 얘가 은근히 섬유질이 좀 많아요. 그리고 흡수 속도도 약간 그러니까 느린 건 아니야. 얘도 그래도 GI 지수가 거의 한 80 정도대는 되거든요. 그래서 흡수 속도가 약간 빠른데 섬유질도 많다 보니까 얘를 먹고 저혈당을 느끼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고 그 다음에 소화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된다. 아까도 뭐라고 했어? 소화의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귀리가루가 나한테 안 맞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제 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먹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러신 분들은. 그리고 미숫가루 접하긴 쉬운데 얘가 가장 큰 단점이 배합의 기준이 없어요. 콩가루 얼만큼, 쌀가루 얼만큼 그런 배합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되게 중구난방이야. 얘를 만들 때 입자의 크기라든지 그 거침, 끌깍들하다라는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좀 단점 중 하나예요. 근데 접하기는 쉬운 게 장점이긴 해서 미숫가루의 가장 큰 단점이 영양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카운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건 단점이고. 자, 그 다음으로 단백질 얘기할게요. 단백질은 무슨 단백질을 먹어야 될까? 그럼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단백질의 퀄리티, 그 다음 편의성, 소화속도 요 세 가지를 고려할 건데 일단은 퀄리티랑 편의성을 얘기를 해보죠. 일반적으로는 동물성은 다 먹고 들어가요. 동물성 단백질 급원들은 점수대가 거의 다 1점 이상이에요. 그래서 웬만큼 아미노산의 그 밸런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식물성은 아미노산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점수대가 좀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1점 이상이야지 이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들이 다 불완전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양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혹은 이 부족한 아미노산을 상호 보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쌀에 부족한 아미노산, 그 다음에 콩에 부족한 아미노산, 이걸 섞는 거야. 그래서 상호 보완작용, 아미노산 상호 보완작용으로 해서 먹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아니면 양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런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편의성. 이게 식물성 단백질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해요. 제품화가 잘 안 되어 있어. 식물성 단백질의 시장 자체가 이게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품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완성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소이 프로틴을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 콩단백질. 근데 예로부터 콩단백질은 엄청 저렴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화학적인 공정을 통해서 추출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중국산 콩도 있어서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게 저렴해요. 결국에는 유청이 가장 무난했던 거예요. 제품화가 잘 되어 있고 소화가 빨라요. 그리고 영양 퀄리티도 높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유청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오른쪽에 이제 요 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막 들었을 거예요. 다른 정보라든지 그런 거에서 유청보다 계란이 짱이래. 유청보다 다른 보충제라든지 다른 단백질이 더 좋대. 근육 합성들이 더 좋대. 실질적으로 머슬 프로틴 신테시스, 그러니까 MPS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수치가 있죠. 봤을 때 호레그 2.70, 웨이 2.09. 야, 이거 계란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고기는 1.90인데 계란이라든지 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높네? 계란이 짱이네?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만 읽은 거예요. 왜냐면 이 실험들이 정확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비교 분석된 실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끝났어.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단순히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제 근합성에 영향을 주는 게 이런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다른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훈훈하게 끝났어요. 실질적으로 이 문헌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리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무조건적인 거는 없어요. 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다른 영양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풍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골고루 먹어주는 게 이제 좋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와 무조건적으로 그걸 먹어야겠다, 최고의 단백질 급원이 무엇이다, 막 그렇게까지 막 목매일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야. 나의 식생활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급원이라든지 그게 사실상은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 카제인으로 느리게 계속 공급해주면, 아까도 여러분들이 그 생각 분명히 했을 거야. 카제인이 느린 단백질이야. 그러면 느리게 계속 아미노산이라든지 단백질을 공급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유청 단백질을 계속 꾸준히 마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 분명 할 수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석한 문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웨이 프로틴은 15분 간격으로 계속 마신 거야. 그리고 카제인, 얘는 느리죠. 그 다음에 얘는 유청 단백질, 요거는 아미노산, 그렇게 섭취한 건데 혈액 내 류신 밸런스가 15분 간격으로 요걸 계속 섭취하니까 평균적인 데이터 값은 제일 높았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카제인은 느리죠. 느리기 때문에 얘도 어느 정도는 있어. 그 다음에 유청 단백질은 빠르게 올라갔다 빠르게 떨어져서 평균적인 데이터는 10이에요. 아미노산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 너무 빠르게 올라갔다 너무 빠르게 떨어져서.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먹지 말라고 하죠. BCAA라든지. 와, 동면중님 이거 보충제를 15분 간격으로 그럼 계속 섭취하는 게 제일 좋네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나온 가설이 이거를 반박을 해요. 그게 류신트리고요. 실질적으로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마셨을 때 근합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혈중 내에 어느 정도 수준의 류신 수치가 도달해야지 근합성도를 자극하는 게 아닌가라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를 했을 때 아미노산 이제 류신 밸런스 밸류가 요 정도, 요 실선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단백질 웨이 프로틴 아이솔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이렇게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예요. 식사 후에 내가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 얘랑 얘를 합쳐주는 거예요. 합쳐서 먹어서 얘를 이렇게 올려주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BCA 중에서도 2대 1대 1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고 4대 1대 1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럼 4대 1대 1은 식사 후에 먹으라고요. 얘는 운동 중에 먹으라고. 그리고 유청 단백질의 10%가 류신이에요. 이게 웨이 프로틴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해요. 류신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BCAA가 그 죽은 이유도 사실 그거예요. 유청 단백질 자체에 이미 BCAA가 너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BCAA를 왜 따로 먹어? 그냥 유청 단백질을 먹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눠서 먹는 거, 내가 이거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제 얘기를 다 무시하고 15분 간격으로 먹어주는 게 그럼 제일 높구나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따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15분 간격으로 따닥따닥따닥 먹어주면 이게 약간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 올리고 싶을 때는 그냥 먹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낫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나눠 먹기, 4분의 3을 한 번에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요렇게 먹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얼마나 먹어야 되는데? 운동 후 탄수화물 섭취량. 자, 운동 후 탄수화물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게 간단해요. 체중당 1.2. 그랬을 때 글리코겐이 제일 많이 회복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단위예요. 이런 그래프에서 항상 저는 단위 잘 보라고 해요. 체중당 1g이야. 근데 1시간당, 그러니까 70kg의 남성 같은 경우에는 체중당 1g이죠. 그러면 1.2g이 가장 베스트예요. 그러면 84g이죠. 1시간에.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얘가 갈 때 속도라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 후에 넓어지긴 하지만 이것도 한계치가 있는 거야. 그 한계치가 체중당 1.2 그리고 시간당, 그렇게 해서 이제 먹어주시면 되고. 동면중님 그러면 이게 한 번 먹고 또 먹고 그래야 되나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주면 좋아요. 만약에 운동선수들 중에서 특히나 만성적으로 좀 내가 피로하다, 이상하게 계속 좀 피로해. 그리고 운동선수분들 중에서 이렇게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고 만약에 먹었는데 체중이 갑자기 막 0.5kg에서 1kg가 갑자기 찐다, 이거 글리코겐이 부족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은 이렇게 단기간에 안 쪄요. 이렇게 그 300칼로리 정도 더 먹는다라고 해서 지방이 이렇게 안 쪄요. 근데 만약에 0.5에서 1kg가 갑자기 늘어난다. 내가 탄수화물을 좀 더 먹어주고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이거는 글리코겐이 내가 평소에 좀 고갈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완벽하게 다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왜냐면 글리코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수분도 같이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확 늘어요. 체중이 확 늘어.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량은 한 시간에 체중당 1점이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먹어주면 이제 글리코겐 회복은 잘 되니까. 그리고 단백질과 함께 섭취해주는 게 글리코겐 회복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단백질 양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게 저를 정말 많이 괴롭혔던 논문이에요. 정말 많이 괴롭혔던 논문인데 국면 중에 단백질이 20g 이상 섭취되지 않는데요. 뭐 30g 이상 섭취되지 않는데요. 그 얘기가 나왔던 논문이에요. 얘 때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A랑 B랑 알파벳이 다르죠. 이러면 통계적으로 얘가 B가 더 근육 합성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B랑 C랑 다르죠. 근데 알파벳이 지금 똑같죠. 그러면 20g이랑 40g이랑 수치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면중에 자세히 봤을 때는 얘가 더 위에 있어서 합성은 더 많이 되긴 하는데 근데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얘 때문에 생긴 게요. 제가 아까도 말했죠. 이거 영상을 자세히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야. 이런 단백질 관련된 근합성도에 관련된 실험이 많이 반복되지 않았고 많은 N수가 아니에요. 이거 N수 지금 6명이야. 꼴랑 6명이에요. 그리고 이런 논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실험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느냐? 계란 먹었어. 동면중 계란이 왜요? 왜냐면 흡수가 느리잖아. 뭐보다? 유청보다. 그래서 유청으로 했던 데이터는 또 달라. 20g보다 40g이 더 높아. 근데 물론 이것도 N수가 얘보다 전거보다는 높지만 얘도 N수는 세어볼만해. 세어볼만하죠? N수? N수가 아니라 이게 다 실험군이에요. 실험군이야. 다 셀만해요. 셀만해. 그리고 사실 단위 자체도 되게 미비해요. 제가 아까도 말했죠? 단위 보라고. 와, 퍼센테이지 0.05% 엄청 적죠. 그리고 뭐예요? 단위 시간당. 결국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운동 후에 영양 섭취 하면 좋긴 좋아요. 더 중요한 거는 얼만큼 연속적으로 잘 섭취하느냐도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 후에 단백질 섭취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먹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영양 섭취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 영양 섭취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운동 후의 영양 섭취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맞춰서 영양 섭취를 하시면 훨씬 더 나한테 맞는 좋은 영양 섭취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똥빠.